시도도 뭐 산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대기동 쪽이 실제로 여기 식당 그 음식 식당이 있어요. 제주 하는 데가 아래 다 있는데 뭐 이제는 또 뭐 여기다 또 뭐 그 감옥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예. 근데 이 건물도 1900년대에 지어졌다. 사바티니 설계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하고 네. 이제 왕실 도서관으로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냥 1900년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 이제 그 대화재로 이것도 완전히 수실됐다가 다시 복구됐는데 옛날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게 넘어가가지고 네. 76년도에 이제 그 민간이 자기들 이제 팔아먹겠다 해가지고서 빨리 풀어달라 뭐하다 이제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역사공원을 꾸민 거예요. 당시 그 누구야 영신왕이 오셨을 때 그 내를 여기다 모셨어요. 여기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다 이 양반들이 이제 팔아버리고 그래서 민간인이 그래서 여기 주차장을 쓰고 그러던 것이고 네. 설명 들을 수 있으면 여기 설명 들으시면 좋은데 네. 고종 관련된 이야기는 하는데 네. 밀사 파견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제가 뭐 여기 해설사로 근무하진 않는데요. 해설사를 교육을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여기 지금 중명전 처음 오시는 분이세요. 처음. 여기 보면 여기가 덕수궁 중명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덕수궁은 저쪽인데 이게 덕수궁 중명전이라고 했을 때 궁금해하실 텐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위성지도로 찍은 건데 이쪽이 그러니까 태평로 이쪽이 이제 숭례문이겠죠.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청 여기 이제 막 건물 짓고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진하게 노란 바탕이 있는 곳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덕수궁이에요. 근데 원래 덕수궁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이 이제 경운궁이었는데 뭐 따지고 올라가자 보면은 뭐 꽤 올라갑니다. 임진왜란 때까지 소급이 되는데 가깝게 따지면은 1897년도에 대한제국을 선포할 그 당시 경운궁, 즉 오늘날의 덕수궁은 이 전체 노란 면적이에요. 이게 지금 중명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실은 같은 그 영역 안에서 이제 통했는데 고종 황제가 여기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일단 저쪽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1905년도에 밀산의격이 행해지고 그리고 이제 주권을 빼앗기고 그러다가 1919년에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이거 함령전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니까 바로 이듬해 1920년대 일제가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일대를 다 분할 매각을 해요. 그 핑계는 뭐냐면 도시계획, 설계를 다시 한다. 이런 핑계로 그때 이제 다 팔려 나가죠. 없어지고 철거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 학교 시설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꼭 궁궐 해체하면 꼭 학교를 짓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경성 제일 여자고등학교도 있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로 다시 경교가 있었는데 서울고등학교 또 경희궁 따라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일제 때 지은 거. 서울가 그때 지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현재와 같은 이렇게 모양새가 남다 보니 이게 이제 섬처럼 뚝 떨어져가지고 전혀 덕수궁하고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된 건데 이 중명전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2층 건물이에요. 2층 건물인데 사실은 이제 벽돌 건물이고 지난번에 그 이제 2층 벽돌 건물이라고 본 초등학생이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서 이거 대단한. 근데 이제 원래 이런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쪽, 그러니까 중명전 일대가 당시에는 이제 이름도 뭐 수호권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1897년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정동여학당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서양식 그거를 동학대가 이제 아반반천 1896년도에 아반반천을 러시아 우선으로 가서 아까 보셨지 않으시죠? 그래서 한 1년간 머물러요. 1897년도 2월달에 다시 경국으로 오는데 그때 이제 기록을 보면 조금씩 주변 땅을 막 사들여요. 좀 약간 불규칙하잖아요. 이런 것은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의 집이 있어서 못 산 거죠. 삐뚤삐뚤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곳을 이제 아마 사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들여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또 불도 한 두어 번 나면서 이제 건물이 2층 형태로 바뀌고 이렇게 변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세요. 자, 저쪽 보시면 맨 왼쪽이 아펜젤러 목사 그 당시에 이제 카메라로 찍었던 모습인데 맨 왼쪽 사진, 흑백 사진을 보면은 그 무슨 기와집이 있고 맨 왼쪽에 뭐 이렇게 서양식 건물 같은데 1층짜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동여학당 근데 이제 그 건물이 그걸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걸 이제 아마 재활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킹스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도 만든 걸 보면 그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 황실 도서관 용도로 쓰지 않았나 추정을 해요.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1901년도에 화재가 나죠. 화재가 나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1925년도에 또 두 번째 화재가 나기 때문에 크게 나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의 뼈대만 남고 다 타버리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쭉 보면은 2층 형식의 벽돌 건물로 이렇게 지금과 유사한 모양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건물이 이렇게 쭉 변천돼 이어오다가 일제시기 들어가는 주권을 빼앗기고 말하자면 이제 이 건물 용도 자체도 주인을 위해서 무슨 뭐 외국인들 사교 클럽으로 쓰이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락을 해서 쭉 쓰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이 건물이 다시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 1963년도에 그 당시에 영친원과 이방대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영국 귀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건물을 기증을 해요. 이제 사실하고 기증을 했는데 무슨 까닭에선지 76년도에 이분들이 다시 민간에 매각하면서 이 30년 동안 계속 민간에 돌고 했던 거죠. 그 당시 모습이 맨 왼쪽 사진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건물이 하얗죠. 벽돌 건물인데 일반 상용 건물, 즉 이제 각종 사무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얀색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마당은 뭐로 썼겠어요? 유료 주차장. 저도 이제 돈 내고 한번 주차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썼던 거죠. 써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건물 지금 외곽에 있는 이제 지금 이걸 이제 거의 뭐 재현 복원을 지금 한 건데 요 벽돌 보면 이제 까실까실한 게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페인트를 긁어낸 거예요. 새로 짓기도 했지만 가급적이면 그 당시 부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다 때려부시지 않고 페인트를 긁어주고 까실까실한 거 일부러 되게 빈티지 스타일로 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오다가 2006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인수를 해서 2007년도에 이것을 덕수궁과 같이 사제 124로 같이 붙고 그리고 2010년도 7월 말에 8월 말에 보건공사를 완료해서 전시관으로 꾸며서 시민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역사 교육을 하고 또 사진을 보시면 요즘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사진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 들어오신 입구예요. 그런데 비슷하죠 지금 분위기가. 보시면 이 장만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친원 이 아저씨. 그리고 그 대신도 있고 뭐 상공부 대신, 농공부 대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완영. 영친왕은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삶을 살았죠. 왜냐면은 그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거의 그 일본 사람으로 키워져 왔어요. 그 이토히로 부인가 거의 데리고 다니고 일본에 유학 보내고 거기서 황실 귀족 자제들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핏줄만 한국 사람이지 일본으로 이제 커왔고 거기서 이제 장교 생활도 하고 들어온 이제 불행한 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방제사랑 이제 결혼해서 아들도 낳죠. 이구씨라고. 근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원래는 이방제사도 그 일본 황실에 간택된 몸이었는데 이제 정밀 검사 결과 임신을 할 수 없다.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 요즘만 나면은 이제 도태되고 대신 그 아주 뭐랄까 정략적이죠. 임신을 못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대를 끊기 위해서 영춘왕이랑 결혼을 시켜라 이렇게. 근데 났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부신 났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이제 영춘왕의 아들 이제 MIT 공대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사람들이 현재 수도 서울에 황실 후손이 설계한 건물이 따르면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세문학교회거든요. 세문학교회를 저기 이구 선생이 설계했죠. 예배장인데 거기서 결혼했어요. 그랬어요? 아무튼 뭐 그건 이제 과연 얘기고 뭐 그렇다는 얘기였잖아. 허물잖아 그거. 허무는데. 자, 근데 이 건물을 지금 설계했다고 알려지는 분이 약간 논란은 좀 있어요. 기다리다 하는데 현재까지는 사바틴이라는 러시아 건축가로 좀 알려져 있는데 저분이 설계한 게 아까 러시아 공사관, 그다음에 독립문 이런 것들을 많이 설계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의 건축 고문으로 일을 했는데 러시아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스위스계인데 이분이 원래 건축을 전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 해양학교 이런 데를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항공학교 그렇게 되겠죠. 그 당시 비행기를 못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해양학교라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해외로 진출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던 학교라고 해요. 요즘은 좀 진취적인 청년들. 근데 보니까 부전공 비슷하게 건축을 했다고 해요. 워낙 건축을 하신 분은 아니고 이분이 이제 고종 황제의 이제 총애를 얻었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을미사변이 1865년도에 일어나는데 을미사변의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친일파와 친러파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는 친러파로 이제 기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 명성황후를 제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작전명 여우사냥 해가지고 이제 감히 이제 공사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이제 제거를 한 건데 그게 사실 중요한 핵심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낭인들, 그러니까 뭐 일본 민간인들, 무례배들이 죽인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공사까지, 그러니까 미우라 공사가 가세를 했잖아요. 조직적으로 일본 정부가 가담했다.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했다고 이제 지금 얘기는 거고. 아무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 경복궁에서 을미사변이 있을 때 그 현장을 목격을 해요. 목격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조선 왕조 정부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용이 된 분이죠. 건축 공무원으로서. 그거를 이제 유럽 이런 데 일종의 특파원 비슷하게 이제 알리죠. 이 문제가 크게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뒤로 이제 아관파천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고종은 러시아에 기대기만 하고 그래서 계속 고종의 어떤 그런 것들은 총애를 받았는데 저분이 이제 1904년도에 아시겠지만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크게 이기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패하고 그랬을 때 결국 그 러일 전쟁의 의미는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이 물려간다는 뜻인데 그때 본국으로 가요. 스승님이 좋아하시고 저기 인천에 가면 재물포구락부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분이 설계한 거죠. 이쪽 방이 이제 이 방이 말하자면 을사늑약이 해인 방어죠. 이 방이 바로 1905년 11월 17일에서 18일 새벽까지 이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을사늑약문인데 이건 복제본이에요. 복제본. 원본은 서울대 도서관에 있고 그래서 여기 소장인이 이렇게 찍혀 있죠. 보면 국한의 문헌 혼용처럼 되어 있는데 일본의 특명 정권 대신하고 외부 대신 박지혜선 뭐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같이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번역한 바와 같이 핵심 내용은 바로 외교권의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외교 관계를 맺거나 외교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일본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그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이제 갖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통관 명치가 시작되죠. 그런데 실은 이때부터 사실상 주권이 침해되면서 그 반식민지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면 정확합니다. 일본은 더군다나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의 확고부동한 지위를 확보하면서 강하게 이제 밀어붙였죠. 식민지로 가는 첫 단추를 깬 거예요. 깼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을사늑약이라고 돼 있고, 여기 뭐 제목이 없지만 지금까지 을사조약 때로는 을사보호조약 이렇게 배웠는데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을사늑약이라는 뜻은 을사늑약, 저 늑자가 강제로 맺는다, 강제로 한다는 뜻의 늑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요새 들었냐면은 저희 때만 했는데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는데 그 말 뜻은 을사년 1905년에 그 일본이 이 한국을,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한다라는 뜻에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보호국이지 그 일본 사람들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걸 원치 않았고 일방적으로 그걸 줄여서 을사조약이라고 했는데, 이 조약이라는 말에는 두 나라 간의 쌍방간 아니면 평등하게 이걸 서로 상호 호혜적으로 맺는 걸 얘기를 전제하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고, 심지어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도 문제지만 형식적으로 뭐가 이제 불법이냐면은 이 각각 외무대 실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장을 찍고 비준을 거쳐야 돼요. 비준. 우리도 그 한미 FTA 보면은 뭐 양쪽에 그 FTA 협상단들이 막 도장 찍고 하지만 그 뭐 결국은 대통령도 그걸 하지만 그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회. 근데 이 당시에 주권자는 누구냐면은 국민이 아니라 황제였어요. 그래서 황제가 이걸 비준을 해야 되는데 황제가 이 자리에 박차고 일어났죠. 나는 이거 못한다. 나는 이건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절차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황제가 비준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막 얼렁뚱땅 막 그 주도적으로 5명이 그거를 막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소위 이제 일사오적이라고 하는 이완용 성경을 이런 다루는데,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이걸 이제 연구하는 분들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전혀 무효다, 엄청 무효고, 물론 이제 한일 외교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다 무효가 되긴 했지만 그런 점들을 분명히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을 하는데 하루에 10월 말까지 강제를 하죠. 결국은 10월 17일 날 직접 친서를 보내요. 그 일제가 소위 그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고 그게 다 이렇게 성사가 됐다고.